14살에 각종 과학대회 상을 휩쓸고 18의 검정고시를 통과해 의대에 합격할 정도로 영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어느 날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건 2007년 8월 16일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이었는데요. 12시 반쯤 되던 때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두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때 뭔가 매캐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불 밖으로 삐쭉 나와 있는 뭔가가 보였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발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감식하면서 이제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불을 이렇게 들춰봤다고 해요. 그런데 피나 살점이 이불에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시신의 상태가 말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머리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손이 있으면 당연히 지문을 채취할 수 있죠. 지문이 나오면 뭐 대한민국에서 신원 파악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얼굴 쪽은 치아를 찾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몸통하고 발만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게끔 아예 딱 그 부분만 없앴군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은 일단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사인은 급성 청산염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범인은 일단 청산 가루를 먼저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토막을 내고 불을 지른 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토막 살인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죠? 보통 잘려진 피부 가장자리 쪽이 너덜너덜하던가 지저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잘려진 단면이 아주 반듯하고 깔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도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다. 이건 한두 번 보통이 해본 아니다. 이게 솜씨가 전문 아니다. 칼잡이 내지는 살인 청법자, 뭐 시신유기의 어떤 그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당시 형사들도 여러 종류의 칼들을 놓고 비교해봤다고 맞아요. 합니다. 저한테도 자문 의뢰가 들어와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이런 토막 그리고 잘려진 시신에서는 근육이나 뼈 혈관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라는 게 아무래도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건 너무 깔끔해서 굉장히 좀 특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뭘 이용해서 자른 거냐? 어쩌면 메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아, 메스. 어우. 여기 보시면 메스가 있는데 엄청 그거를- 날카롭지 않나요? 날카로워요. 조심하세요. 너무나 날카로운데 제가 방금 끼웠거든요. 네. 몸통과 칼날이 분리형이에요. 수술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베어져야 되잖아요. 작은 힘을 들여서라도 아주 잘 잘리는 그런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술용 칼 메스 정도가 돼야 이렇게 음. 그 깔끔한 단면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삼하고 나면 처음에는 물렁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단면이 나오기 어렵고요. 이게 분명히 딱딱할 때 잘랐는데 뭐 이렇게까지 매끄럽게 나오기에는 조금은 이 딱딱한 정도가 부족하다. 일부러 절단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어떤 처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시신을 얼리는 거예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야? 그게 뭐죠? 공기 중에도 질소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봉지 과자 안에 과자가 부스러지는 걸 방지하고 팽팽하게 이런 충전재로서 또 많이 이용되는 게 질소인데요. 기체 상태의 질소를 영하 196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이게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액체 질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닿게 되면 이게 증발하면서 급속하게 이 닿은 물체가 얼게 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장맥꽃도 바로 얼어서 산산조각이 나고요. 금붕어나 개구리도
5초가 채 되기도 전에 바로 얼어버립니다. 어머 세상에. 이 액체 질소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게 고체처럼 되니까 오. 아주 잘 달리는, 아주 단면이 깨끗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이 최소 교수님하고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거나 맞아요. 뭔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일단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가 있긴 하나요? 네, 형사들도 아주 막막했는데요. 그런데 시신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마침 불에 타다가만 그 종이 한 장을 발견을 하게 돼요. 네. 흐릿하게 웬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글씨가 얼핏 보였는데 이런 글씨였어요.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탄 시신 옆에서 발견됐으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피해자 아니면 피의자 둘 중에 하나. 가해자가 본인 번호 적힌 종이를 그렇게 떨어뜨리진 않겠죠? 범인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 시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입된 그 이제 전화 정보를 뽑아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주소지가 대전의 한 주택으로 나옵니다. 형사분들은 한 걸음에 찾아갔습니다. 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번호의 주인의 아버지였는데요. 혹시 아드님하고 연락 되실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예. 그랬더니 대답이 아까도 통화했는데 왜요?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어? 아, 아들이 진짜 살아있다는 얘기네? 그거 반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멀쩡히 학교 잘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번호가 그 시신 옆에 타담한 채로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 이 학생이 이제 최군이라고 합니다. 이 최군을 불렀습니다. 인상은 뭐 굉장히 평범했어요. 네. 사건 추정 시간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저 그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진짜 도서관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형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한 촉도 좀 작동은 맞아, 됐는데 촉. 네. 그런데 딱히 지금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형사는 최군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봤다 그래요. 최근이 사는 곳은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주변 이웃들한테 여기 사는 청년 아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 집 아빠는 없고 엄마랑 아들이 살잖아요. 엄마는 식당 다니고. 근데 아까 찾아간 게 아버지였잖아요. 네. 네, 알고 보니까 최군은 아버지랑 잠깐 같이 살았던 거고요. 계속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엄마랑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집 외삼촌이 맨날 술 마시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조용해요. 안 보인 지도 꽤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형사는 바로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삼촌이 토막난 사건의 피해자겠구나. 네, 그래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들고 최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외삼촌하고 연관된 모든 물건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딱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바로 루미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장판을 들춰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장판.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바닥이 장판으로 된 집이었는데요. 급히 최군 집으로 찾아갔고 장판 밑을 들쳐가지고 루미놀 시약을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장판 밑이 온통 형광색이었습니다. 어떡해. 세상에. 시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동일한 외삼촌의 혈흔이었습니다. 최군의 외삼촌은 집에서 살해를 당했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 집안을 이제 전문 청소약품까지 써가면서 완벽하게 청소를 해놨던 겁니다. 그렇지만 장판과 장판 사이 피가 스며들어갔고 미처 못 닦았던 거죠. 용의자는 같이 살고 있는 조카 최군,
또는 최군의 어머니일 텐데요. 셋이 사니까. 아니, 근데 일단 조카인 최군은 학교 도서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출입한 기록도 있었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친구한테 부탁해서 출입증을 찍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리 출석. 혹시 조사가 이루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아이고. 만들어뒀던 거죠. 조카가 외삼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형사 반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원종열 전 형사님 모셨습니다. 최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애틋하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어머니 식당에서 봤거든요. 엄마가 쟁반 들려고 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놔주고 또 음식도 놔주고 그러더라고요. 내 사연은 좀 알아보니 치구는 혼외자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혼외자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지방 근무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이었던 어머니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치군이 태어난 건데 아버지가 이미 가정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나.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IQ가 140, 와. 머리도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기특해요. 제가 증거 확보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된장찌개를 시켜서 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오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거든요. 아들 치군도 몇 숟갈 뜨다가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아, 그래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피해자는 남동생이고 가해자는 아들이고 그렇지.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저희도 어머니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요. 대신 아들 치군한테 전화해서 지여가 내일 시간 되냐 소주 한잔 하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약속한 그날 치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아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엄마를 어떻게 살 거며 네. 온갖 생각이 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밤 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치군이었어요. 네, 어제 왜 안 나왔냐 하니까 대뜸 형사님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술이 많이 좀 취한 목소리였어요. 술 취한. 정말 마음을 들이셨겠어요. 행여나 뭔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 봐. 예,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발신 전화가 어딘지 조회를 했는데 거기가 울진 원자력발전소 앞 주차장 공중전화였어요. 제가 전화하다가 지어가 다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했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네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냐 하면서 최대한 안심을 시켰고요. 바로 화성에서 울진으로 날아가다시피 해서 거의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설마 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울진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바닷가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수색을 많이 했어요. 예, 수색을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지영이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라고요. 술병 빈 게 좀 있었고 그리고 10장 넘게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이거야.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 짜장면이라고 해서 한 그릇 먹이고 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걸 다 자백을 했습니다. 형사님께서 막 잘했어요, 강압적으로 잘했어. 하셨으면 아이가 희망을 갖지 못했을 텐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시신 발견 현장에서 전화번호 쪽지가 있었던 건 불쏘시개로 썼다가 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던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의 경부고속도로 근처 풀숲에서 발견된 40대 남성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피살자의 조카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참 지극했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던 착했던 아들이 왜 외삼촌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풀리지가 않네요. 최군은 혼외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정 환경이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산 것 같고 각종 상을 어려서부터 휩쓸었다고 합니다. 철들었다. 네, 그게 가장 어른됐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도 진학을 안 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생계에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장래 희망이 또 의사였다고 해요. 의사. 네, 그 꿈이 정말 컸는지 낮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검정고시도 보고 결국 그렇게 꿈꿔왔던 의대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했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의대는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고 공부량도 이거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대는 불가능하구나. 그럼 또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 형사님들이 찾아갔던 게 아버지였잖아요. 등록금을 대주거나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차렸을 때 집에 데려와서 같이 생활했다고 하거든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처하고 사이에서 이미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배다른 동생을 못 데려오니까 받았다들. 용인하기 힘들었겠죠. 그럼요. 그 집에 간 순간부터 누나들로부터 최고는 큰 상처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결국 최근은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토막 시신 발견됐을 때 도구가 메스였다고 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메스를 입수를 하게 됐고 그렇게 갖고 있다가 사건이 난 건가 보네요. 의대를 포기한 뒤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에 어머니와 둘이 살던 빌라에 불이 난 거예요. 어쩌다가. 집도 어려운데 불이 났어요, 그 상황에 또.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최군 입장에서는 외삼촌이죠. 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됐다는 거고요. 아, 불이 나는 바람에. 문제는요, 이 외삼촌이 썩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식당 요리사였는데요. 일도 잘 안 가고 술 먹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사채까지 쓰기도 했답니다. 최근은 마침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2,5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빚 갚으라고 내줬다고 해요. 어머. 그럼 외삼촌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술 마시고 와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어린 놈이 돈도 참 잘 번다. 아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주먹이 날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누나죠. 예. 최군의 어머니. 최군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인간도 아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씨는 인간도 아니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 말을 한 거죠. 말로 자기 조카를 여러 번 죽인 거예요. 누나한테도 그렇고. 최군이 왜 이런 잔혹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오이디푸스 갈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어머니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라는 대상이 나와 어머니 사이에 방해꾼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과한 애착이 극복되지 못하면 과도한 책임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외삼촌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군과 그의 어머니가 떠안아야 했죠. 이 상황은 마치 과거에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린 그 무책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외삼촌이 나와 어머니를 불륜의 씨앗,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그 존재를 무시하면서 위협을 가했을 때 결국에는 폭발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을 살해하더라도 네. 최군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고 보여집니다. 분노나 아픔은 이해가 가면서도 범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고 잔인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그 판단이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심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륜에 반하는 중죄를 저질렀고 외삼촌의 음주 습관을 관찰하는 등 명백한 계획 범죄다. 그렇죠. 이 토막난 외삼촌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던 건 외삼촌이 평상시에 소주 반병을 들고 와서 집에 냉장고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청산가리를 탔던 거고요. 무기징역을 1심에서는 선고를 했습니다. 네. 2심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무기징역에서 크게 줄어서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계획살인 그리고 또 토막살인 이러면 원래 1심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네. 형량이 나온 거죠. 최건이 혼외자로 태어나서 멸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서 감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면 2022년 8월 27일 날 만기 출소를 했을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거 없습니다, 사는 거. 이유 야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인 행위가 안 되죠. 미화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을 줬다는 거는 욕심 부리고 집 사가고 이러지 않고 정말 새 삶을 살면서 잘못한 만큼의 사회에 기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벌어진 일 그 자체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겠죠.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힘, 스모킹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쓰러져 있으니까 119가 아닌 자신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인이 사실은 김수민이라는 여자였어요.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잖아.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이제 촬영해둔 사진들도 못돼 처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못돼 처먹은 거죠. 어딜 감히 근데 이건 진짜 열받을 만한 사건이에요. 어떤 책임감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영도 없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내가 이제 후배들 전화해서 알아봤어. 완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